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와 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그 권력 분립의 원칙이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부 형태라고 했는데,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전형적으로 미국에서 배운 제도이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제는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비판하면서 1787년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펜실베니아에서 그런 헌법 제정자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역사적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의원 내각제가 수백 년에 걸쳐서 군주제도 하에서 발전되어 오면서 오늘날 영국의 실질적으로 통치권자가 수상이면서도 계속 발전이 돼 가고 있는 제도라면은 미국의 대통령제는 한순간에 발명된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비교하면은 상당히 차이점이 나고요. 또한 미국의 대통령제를 에 대한 그런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만 잠깐 드리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나 또는 18, 19세기의 그런 유럽이나 공통된 생각을 가진 것이 글자를 모르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된 것은 사실 끊임없는 그런 참정권을 둘러싼 그런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어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13개의 국가, 13개의 스테이트죠. 에팔레시아 산맥 동쪽에 그런 영국과의 그런 독립전쟁을 이루면서 그 13개의 그런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들이 이제는 공통의 그런 독립된 그런 국가 연합을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 국가 연합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합중국으로 탄생을 한 게 바로 1787년 그 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헌법의 제정자들은 영국처럼 그런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국가 권력의 분리 자체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에 있어서 연방 상하원도 국민이 선출하고, 초기에는 이거는 제한 선거에 의해서 연방 하원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한 선거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민중들은 배제된 채 재산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선거권을 가졌었고요. 연방 상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연방 상하원 선거를 하게 되죠. 연방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주의 인구나 이런 주의 인구의 그런 수와 상관없이 인구가 작은 그런 알래스카와 같은 경우도 2명,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주도 2명입니다. 그래서 50개 주 곱하기 2 하니까 100명. 그 다음에 연방 하원은 인구 비례대로 선출을 해서 알래스카는 1명,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3명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입니다. 단지 간접 선거 형식으로 보이는 것은 연방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할 때 미국은 연방 선거법이 없습니다. 각 주에서 선거를 하되 각 주에서는 선거인단만 선거를 하죠. 선거인단은 상원과 하원을 합친 선거인단, 즉 전국적으로 연방 하원 435명 더하기 상원 100명,
그다음에 워싱턴 특별구 3명이 하고 538명의 그런 그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선거인단 구성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 주에서의 선거인단이 누구냐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선거를 할 때 선거인단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오바마 또는 부시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오바마 선거인단, 오바마 일렉토리얼 또는 부시 일렉토리얼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는 주도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전자투표냐 종이투표냐 또는 펀칭 기계를 사용할 거냐 이것도 각 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특징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표가 단 한 표로도 나오면은 그 55명 연방 상원 2명 더하기 하원 53명에 해당하는 55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다 오바마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뉴잉글랜드 지방인 동북부 지방과 서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떨치는 반면에 주로 인구가 많지 않고 농촌 지역에 가까운 이런 중부지방, 중부와 텍사스를 비롯한 이런 남부지방에서는 쭉 가운데 있는 지방은 공화당 표가 많죠. 그래서 이게 간접선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13개 주는 제각기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연방에 소속된 그 각 주에서는 우리 주에서는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나 인구가 적은 이런 국가에서는 자기 주에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애나 주다. 그럼 10개의 그런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바마와 부시 6대 4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오히려 연방 차원에서 그 주의 그런 그 주에 큰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인디애나 주는 독립성을 가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로서 인디애나 주에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은 그런 의석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 표를 얻은 사람이 바로 그 인디애나 주의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각 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11월 첫째 주 다음에 그 화요일 날 선거인단 선거를 하게 되지만 그거는 대통령 직접 선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거인단이 12월 달에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형식적이죠. 이미 각 주별로 누구를 그 대통령으로 선출할까 하는 선거인단은 결정이 됐고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선거식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선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각 주별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방적인 특성이 나타난 그런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도 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가 즉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그런 수상은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선출하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의회와 수상이 서로 상호 긴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 의존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대통령제로 건국헌법이 수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상당히 도입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선거하고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사망했다. 그러면 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질병으로 인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통령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제가 없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식입니다. 이런 국무총리는 사실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죠. 또한 행정각부의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그런 국정상의 그런 직무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옆에다 사인을 하도록 한 것이죠. 이거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죠. 또한 그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헌법 62조에 보면은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건 상호 독립성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소를 따져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집행부가 입법부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보강한, 즉 의원내각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그런 변형적인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제의 또 헌법 개정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5년 단임이라는 규정, 대통령제에서는 최소한 그런 재선 또는 내지는 3선 정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즉 한번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대통령제의 그 본질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에 관한 그런 유연적인 헌법 개정이 많았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이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상당히 현행 헌법이 잘 진행이 되고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은 앞으로 4년 중임이라든가 또는 3선 내에 한한다든가 이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내각제와 특히 이원정부제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그 시간이 우리가 그 3학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을 지금 30시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45시간씩 3학기에 걸쳐서 하는 것을 30강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강의 안에 짤막하게 수록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장황한 설명을 제가 시간 관계상 못 하겠지만은, 민주주의 그러면 국민에 의한 통치 형태다 하는데 이거는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그런 그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쉽게 다른 영역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는 가능해도 민주주의 원리를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엄격하게 수학적이고 수식적이고 도식적인 평등을 전제로 하고 소수 보호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현대 민주주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학원 민주주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서구와 일본에서 상당히 학원 민주주의라는 그런 열풍이 불어서 문화 충격을 준 적이 있었죠. 학원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민주주의 이런다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 구성원이 평등하고 수식적이고 도식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구성원이 대학교의 행정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민주주의는 통치 형태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있어도 학원에 있어서는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교수와 학생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야 됩니다. 교수는 끊임없이 불평등한 본인의 학문적인 지식을 넓히고 그것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을 해줘야 되죠. 평등해서는 아니 됩니다. 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양질의 학문의 자유를 우리 같이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러나 일반 정치계에서 벌어지듯이
교수와 학생이 1인 1표의 그런 대등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얘기를 부모가 잘 들을 수는 있지만 자식 2명이 결정했다고 마음대로 과외를 할 것이며 말 것이며 용돈을 줄 것이고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민주주의가 직장에 적용된다면 어느 기업가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민주화는 가능하지만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사회 전 영역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래서 고전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과 대등하게 생각하고 그런 상대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다수에 의한 결정이면은 옳다라는 상대적 민주주의를 신봉한 적도 있었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지난 시간에 배운 실질적 법치 국가 원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한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다. 만약에 다수결 원리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다수결 원리도 배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다수가 의결한 법률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은 그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 무효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 민주주의는 특히나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도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도 제가 인용해놨지만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소만이 해산할 수 있게끔 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 해산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담당함으로 함으로써 정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헌법 제8조 4항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 민주주의를 우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헌법재판소나 일부 학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 형태다. 이런 동일성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론은 상당하게 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없어지는 통치 형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내에서도 정치적인 치자와 피치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저와 또는 여러분들과 대통령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면 내가 재판을 해서 내가 지는 게 나의 의사입니까? 치자의 견해와 피치자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그런 통치 형태를 정당화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정치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치 형태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의제에 불과하다. 하나의 환상이다. 현실적으로는 치자의 의사와 피치자의 의사가 다른 것이죠. 이런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서는 우리가 특히 소수의 보호라든가 정치적인 평등 그리고 타협과 협상의 그런 자세와 같은 경우가 강조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실질적으로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 이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의기관만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대의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게끔 하는 대의민주주의 내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양자택일 관계냐? 현실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직접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와 같이 이런 광범위한 영토에서 매일매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결정돼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이,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국가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국가기관이 하지만은 중요한 의사결정만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 누구를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헌법에 규정된 그런 내용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취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같은 대의기관을 구성하게 하고 이런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의사를 결정하게끔 합니다. 대의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었지만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은 현실적인 유권자의 의사에 법적으로 기속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책결정권에 관한 자유위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위임이라는 것은 기속위임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이 선출된 그 대의기관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라는 자유위임 관계는 대의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과 기관 구성권의 분리, 그다음에 그 정책결정권에 관한 자유위임 관계,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주로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인 그런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대의제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어떠한 공약을 발표를 해서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회의원은 자기가 한 공약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처를 놔주겠다. 그렇게 나는 놓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에 대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아도 유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 공약은 국민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목입니다. 저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타당한 것인지. 선출된 대의기관은 선출될 때의 생각과는 달리 거기에 기속되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연구를 더 해보니까 내 공약이 잘못됐더라. 그러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본인의 그런 양심에 따른 활동을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안과 같이, 그래서 우리 헌법 규정과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로 국회의원은 자기가 한 공약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스럽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정당과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그런 결정과는 다른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당은 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출당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전혀 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출당당했거나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 차원의 일이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유권자로부터도 자유스럽습니다. 유권자가 도로를 내달라고 그리고 환경 그럼 오염시설은 피해달라고 하는데도 국회의원이 봐서 이거는 국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환경 오염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혜택도 같이 주어지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대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당하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겠죠. 단 이거는 법적으로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유스러운 것이지 그러한 대통령 국회의원이 다음번 선거에 재선될 수 있을까요? 정당의 명예에 따르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다음번 선거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자유인 관계는 우선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자유스럽게 활동한 여지, 즉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활동할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기속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속을 당할 것이냐, 그러나 내가 양심에 따라서 비록 유권자와 소속 정당 이런 자기가 한 발언으로부터 상충된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양심에 따라서 활동을 하겠다라면은 그렇게 활동을 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정책 결정권과 기관 구성권의 분리,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에 대한 자유이임 관계가 바로 중요한 특징이고요. 우리 헌법상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하죠.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의기관이 결정을 하니까요. 우리 헌법은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주된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채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헌법에 본다면은 그런 직접 민주적인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외에 직접 민주주의의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거부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국민 거부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현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1793년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투표를 해서 그 법률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극단적인 인민주권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의사결정은 유권자 개개인들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순간에는 국민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국민 거부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의미나 있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 국민 투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 소환은 특정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일정 수의 국민이 연서해서 그런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은 투표를 하게끔 해서 그런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국민 소환과 같은 경우는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이 파면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선거직 공무원을 뽑아놓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또는 자질면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위법한 행동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동을 했어도, 그러니까 적법하게 직무는 수행했지만 도저히 행하는 그런 그 활동이 국민들에게 실망만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해임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이제 국민 소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리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이던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이런 국민 소환에 의하여 그 지난 주지사가 해임이 되면서 새로운 주지사를 선출하는데 그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국민 소환에 의해서 다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새롭게 이제 임명이 된 것이죠. 이런 국민 발안, 국민 소환과 같은 제도는 미국에 있어서는 각 주 차원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 차원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연방 차원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같은 경우도 스위스의 그런 칸톤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독일과 같은 경우도 그 각 주의 차원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민 발안, 주민 소환과 같은 제도가 이런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도 연방 차원에서는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정권을 겪으면서 직접 민주제에 의해서 그런 나치가 제2차 대전을 발발하는데 국민 투표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에 대한 그런 상당히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 72조와 헌법 130조의 규정을 본다면은 전형적인 이제 국민 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 투표는 특정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관한 의사를 국민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국민투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투표는 크게 레페런덤 즉 국민 표결과 플레비스트 또는 신임투표라고 하죠. 이런 제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레페런덤은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한 결정이고요. 플레비스트, 신임투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권자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페런덤, 국민표결과 신임투표, 국민표결과 신임투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구분은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헌법 130조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의하지만은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붙인다면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은 상당히 또 헌법 72조의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에 회부한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19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만약에 이를 반대하면 내가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압도적인 표차로 유신헌법에 대한 찬성표를 이끌어냈지만은 이러한 신임투표는 그 당시에 순리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신임 강요적인 투표라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 중에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독재적인 헌법 규정이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부결을 한다면은 과연 이승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독재가 오지는 않을 것인가? 또
부결한다면 유신헌법을 부결한다면은 그러면 남북이 대치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신임 투표와 같은 경우와 국민 투표를 사실은 우리 헌법 72조와 1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신임 투표가 아니라 정책 국민 투표, 즉 국민 표결이지만은 신임적인 성격도 다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 우리 72조와 130조의 그런 국민 투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72조의 국민 투표의 그런 성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72조의 그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그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72조가 규율하고 있는데 외교, 국방, 통일 이런 앞에 부가적인 문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규정이 그대로 그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신임 강요적인 국민 투표로 악용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신헌법을 계속 그 유지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도 이후부터 국회의 그런 소수 정당을 이끌면서 국정의 그런 어려움을 느껴서 헌법 72조의 그런 국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 헌나 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의 국민 투표의 법적인 성격을 또한 분명히 이제 밝히기도 했죠. 요약해서 정리한다면은 헌법 72조의 국민 투표는 정책 국민 투표입니다. 따라서 72조의 국민 투표를 대통령이 본인의 신임과 연결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니까 야, 내 정책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신임 투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72조의 요건을 두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그런 그 중요 정책에 관해서만 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민 투표는 그 신임 투표가 아닌 한은 대통령이 이를 실시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인데도 실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실시를 한다면 언제 실시할지, 이것은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단 중요 정책에 관한 정책 국민 투표이기 때문에 신임 투표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신임합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나의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투표는 위헌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책에 관한 투표라는 겁니다. 또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하면서 만약에 이 정책을 부결하는 그 국민들의 수가 더 많다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임과 연결된 국민 투표도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논거가 이런 대의제도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이런 신임 투표에서 물러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러가려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가면 되죠. 누구도 물러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임 투표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현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은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강시간에 정당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이 정치 규범으로서 정치 현실을 정치적인 그런 그 역학관계를 에 따라서 헌법 재판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대통령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거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과거에 유신헌법 때도 악용된 사례가 있고 신임과 연결해 갖고는 이건 신임 강요적인 투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순수하게 정책 국민 투표만 가능하다. 그리고 정책 국민 투표가 아니고 신임을 연결시켜서 하겠다 이런 발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본다면 헌법재판의 결정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적인 요소는 이거는 그 72조의 정책국민투표와 그다음에 그 130조의 그런 국민투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다. 그 현재 민주주의를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은 현대 민주주의는 또는 참여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이나 뭐 민주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널리 열어놔야 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인터넷 등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공을 초월한 그런 그 국민들의 그런 정치 참여를 북돋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이버 민주주의라는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통치 형태의 기본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즉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런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선거고 선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정당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거와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